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3부에서는요, 또 다른 인터뷰 기사를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사인에서 독점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누구냐? 이해찬 씨를 상대로. 이미 뭐 한물간 정치인이고, 당대표를 요번에 관두셨죠. 어우, 자, 보기만 해도 매섭지 않습니까, 이 눈이? 아까 홍정욱 씨는 훈훈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지만, 시사인에서 이해찬 독점 인터뷰를 했습니다. 청관율 기자가 했고요. 이 독점 인터뷰 1부에서는 나는 왜 20년 집권을 말했나 라고 해서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쭉 보면 뭐 20년 집권을 해야 된다. 왜 20년 집권을 해야 되냐? 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20년 집권하려면 다르냐? 보수가 약해 보인다. 대통령 정책 예외냐? 그러니까 길게 헛소리 잔뜩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헛소리고요, 그냥. 1부는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끄고 2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부가 제 관심사안이거든요. 이해찬 독점 인터뷰 2부 조국 대란 본질을 말하다라고 해서 이해찬 씨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어떤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집중적으로 깔려고 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데드맨 워킹. 자, 내용을 봅시다. 쭉 내려가서 질의응답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사태 들어갑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모든 사회 영역에서 민주화가 여전히 핵심 과제라는 뜻입니까? 왜냐면 일부에서 넘어오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뭐 앞부분이 궁금하시면 일부 읽어보시면 돼요. 모든 사회 영역에서 민주화가 여전히 핵심 과제입니까? 왜냐면 일부에서 이해찬 씨가 검찰, 그 다음에 뭐 경제,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는 아직 민주화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묻는 겁니다. 모든 사회 영역에서 민주화가 여전히 핵심 과제냐, 모두 민주화가 이제 된 거 아니냐 라고 물으니까 이해찬 씨가 뭐라고 답변하냐. 쉽게 말해서 검찰을 보세요. 민주화된 검찰이 아니잖아요. 검찰총장이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세히 보세요. 허울을 쓰고 있는 현재형이야. 쓴 것도 아니고 쓸도 아니고 쓰고 있는, 미래 권력도 과거 권력도 아닌 현재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헌법 정신이라고 했어요. 검찰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라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찬 씨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상당히 감정적인 반응인데, 제가 보기엔 이해찬 씨가 이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이해찬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조국 대란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해찬 씨가 답변을 합니다. 조국 대란은 검찰 개혁과 그에 대한 검찰의 저항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조국 장관 후보자 지명 전과 후의 검찰 기조가 달라집니다. 지명 전에는 지명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검찰이 저항을 합니다. 지명 후에는 검찰이 힘을 총동원해서 사건을 만드는 쪽으로 갑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이해찬 씨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양반이 다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조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는 걸 막고자 했던 거는, 가만 보니까 조국에게 치명적인 범죄 혐의가 너무 많은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수사는 진행해야 되겠는데, 왜냐면 사모펀드까지 엮여 있는 게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 되고 나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저런 사람 어떻게 몰라보고 임명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싸리 조국을 임명 전에 다른 사람으로 바꾸자, 다른 좀 괜찮은 사람을 임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해찬 씨는 조국이 두려워서 검찰이 마치 어떻게든 조국을 막기 위해서 저항을 한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조국이 두려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 민정수석할 때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엉망진창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판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 바보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조국 같은 우스운 사람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입만 살아있는 실력도 없는 양반인데. 하지만 이해찬 씨는 그걸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당대표일 때 일어난 일이고, 어떻게든 자기는 이제 조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검찰 저것들이 반항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해찬 씨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냐면 이해찬 씨가 젊은 날, 70년대, 80년대, 90년대 검찰에 끌려가고 국정원에 끌려가서 무시하게 두들겨 맞았거든요. 이해찬 씨가 젊은 날에 봤던 검찰은 권력의 개였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를 잡아놓은 게 지금의 윤석열 총장인데, 그 윤석열 총장이 마치 검찰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다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마치 람보 1에서 람보가 미국의 시골 동네에 있으면서 아직도 베트남의 정글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PTSD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해찬 씨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 첫 줄만 봐도.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명 직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발화했습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직전에 대통령 만나가지고 범죄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대로 만약에 지명하시면 리더십에 큰 손상이 오십니다. 지지율도 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임명하고 나니까 서초동에서 그렇게 집회하고 대통령이 결국에는 한 달 만에 조국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낸 거지 사실은. 자진 사퇴라고 하지만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간 거지. 조국이 그냥 나갈 인간입니까? 36일 장관하고 관뒀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계속 조국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원두막질 쳤습니다. 이걸 윤석열은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해찬 씨는 그것도 못 본 거죠. 그러면서 이해찬 씨는 뭐라고 답변하냐? 사실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요청했어요. 내가 다 얘기는 안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있을 수가 없습니까? 아니 범죄자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될 판인데 검찰총장이 대통령 만나서 독대하겠다는 게 왜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본인이 뭐라고? 제가 너무 흥분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톤 다운을 하겠습니다. 전 흥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관율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당시? 이해찬 씨는 말합니다. 나는 지명해야 한다고 봤어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조국 장관의 지명이 검찰개혁 의지의 바로미터라고 봤습니다.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조국 씨가 실제로 조국 내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관율 기자가 이 기억을 좀 되살려주고자 구체적인 얘기를 꺼냅니다. 여론이 나빠진 계기는 딸의 입시 관련 문제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해찬 씨가 뭐라고 답변하냐? 표창장 문제는 비례 균형이 안 맞아요. 그렇게까지 검찰을 투입해서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의학 논문 저자 문제는 이공계나 의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아닌데요? 제가 아는 의사들이 몇 명인데 그 사람은 전부 다 혀를 차던데요. 당연히 당대표 이해찬 씨 얼굴을 보고 누가 이게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계열 양반들이. 그렇지만 좀 더 중립적인 사람들은 발언만 했을 겁니다. 이해찬 씨의 답변이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본질은 조국이라는 사람을 임명하게 하느냐 주저앉히느냐에 있는 것이 딸 문제는 핵심이 아니에요 라고 이해찬 씨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조국이 범죄자라서 밀어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조국이 들어와서 무시무시한 검찰 개혁을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들어온 인간이 개혁했습니까? 딱 36일 일하고 쫓겨났습니다. 아무것도 개혁 못했습니다. 계속합니다. 지지자들 중에는 조국 전 장관의 명예회복을 위해 부산시장 후보로 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청관율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해찬 씨가 뭐라고 답변하냐? 그건 아니죠. 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도 생각이 없고 뭐 조국 씨가 부산시장 나갈지 안 나갈지 본인이 어떻게 하세요? 이해찬 씨가 어떻게 하세요? 근데 이런 얘기 하죠. 조국 전 장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부산시장 후보로 내자는 지지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해찬 씨는 거기에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끝났죠. 이게 뭐냐? 결국에는 윤석열 씨가 했던 일이 이해찬 씨 그냥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 뿐이에요.
그 조국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그런지 난 모르겠고, 윤석열 저 새끼가 저러는 게 그 검찰놈들이, 내 젊을 때 날 두들겨 패던 검찰놈들이 과거 몹쓸 버릇 나와서 저런 거라 라고 이해찬 씨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나이 80 먹은 노인네가. 이런 사람한테 당대표를 맡겼으니 재승인이 된 거죠. 하여튼 계속 질문이 계속됩니다. 임기 중 가장 큰 일은 총선이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라고 정관용 기자가 묻습니다. 이해찬 씨가 답변합니다. 총선의 핵심도 의사결정 구조를 잘 만드는 겁니다. 결국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죠. 그거 하려고 당대표를 했다고 봐도 됩니다. 공천 규칙을 1년 전에 결정했습니다. 그게 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니까. 핵심은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이 대략 5대5로 반영되도록 하는 겁니다. 규칙으로 딱 박아놓으니까 출마할 사람들이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죠. 전 당원 투표에 붙여서 의결해버렸어요. 끝까지 규칙을 흔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었지만 제가 막았어요. 그러니 공천 잡음이 없고 현역 의원 중에 공천 불복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 당원 투표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이번 전당대회까지 치렀죠. 대의원에게 돈 뿌리고 자기 친인척 데려다 대의원으로 놓고 하는 일이 덕분에 사라졌어요. 라고 이해찬 씨는 얘기하는데, 이 공천 규칙에 따라서 이해찬 씨가 과연 떳떳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셨나요? 금태섭이 쫓아내고 김남국이를 빙빙 돌리다가 결국에는 공천 줬죠. 지 마음대로 한 거지. 무슨 시스템이요, 시스템은. 의사결정 구조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옛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의사결정 구조를 계속 강조한 이유는 뭔가요? 이해찬 씨가 말합니다. 개인 리더십에 의존하면 어쩔 수 없이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20년 집권 못하죠.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개인 리더십이었습니다. 당내 경선을 처음 제대로 해본 게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 2002년 경선입니다. 그렇지만 현대화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종이당원, 가짜당원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죠. 이제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당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데까지 온 겁니다. 유럽의 해적당처럼 작은 정당은 있어도 한 나라의 집권당이 전면적으로 플랫폼 정당으로 전환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이 플랫폼에서 당원 명부도 제대로 관리되고 정책 토론도 해서 실질적인 정당 활동이 가능하도록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차기 지도부가 해주리라 기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의사결정 구조를 잘 만들었으면 이명박이 이겼을까요? 정동영을? 말 같지 않은 소리고요. 원래 노인네들이 되면 다 자기 성과를 잘했다고 합니다. 제가 쌍욕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총선 전략은 뭐였습니까? 라고. 이찬 씨가 답합니다. 선거 쟁점이 5개라고 봤어요. 코로나19, 미투, 부동산, 경기 부진, 그리고 미세먼지. 봄이니까 미세먼지는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일 각오까지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코로나19로 공장이 멈추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부동산과 경기 문제는 최대한 쟁점을 안 맞는 쪽으로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미투는 공천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다 싹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걸릴 소지가 있는 애들은 공천을 안 줬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건 약인지 독인지 우리 학위에 달린 문제였으니까 방역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전략을 잘 세워서 이긴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선거 끝나고 나서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냥 민주당 한 번 더 찍어준 거예요. 왜냐면 자한당을 찍어주게 되면 바로 레임덕이 와버리니까. 임기 3년 남았는데. 단지 그뿐입니다. 여기 무슨 부동산, 미투는 니들이 제일 더럽지. 코로나19는 어차피 생긴 질병이고 방역 제대로 했어요? 못했잖아요. 짜파구리 처먹으면서. 부동산은 엉망진창이잖아. 경기도 바닥이고. 미세먼지요? 미세먼지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줍니까? 어차피 못 막는 거 국민들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어떻게 이런 인식으로 당대표를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좀 안타깝고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이해찬 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조차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 씨발 이해찬 세대라고. 하여튼 중국발 입국을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시에 많았는데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 우리는 봉쇄로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수출주도 경제라 테이블에 올릴 수 없는 카드예요. 진짜 지랄이죠. 중국은 나중에 봉쇄했고요. 우리도 결국에는 중국 봉쇄했습니다. 수출 안 하셨나요? 대만은 수출 안 합니까? 대만은 전면 봉쇄했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수출 안 합니까? 아 진짜 욕 나오네요. 어차피 근데 제가 욕을 해본들 이해찬 씨가 듣는 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는 거니까 대놓고 욕은 못하겠고 인터뷰가 꽤 깁니다. 뭐 이렇게 긴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관용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180석은 예상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해찬 씨가 뭐라고 답변하냐. 2월까지 1당은 유지할 수 있겠다고 봤습니다. 그때는 우호적인 정당과 연립해서 과반수를 만드는 목표였죠. 3월쯤 되니까 단독으로 과반수를 할 수 있겠다고 봤습니다. 막판에는 160석이 가능해 보였고요. 우호적인 야당과 연립해서 170석까지 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 더 나오고요. 근데 이게 웃기는 얘기인 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그 민주당이 참패할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민주당이 쫄아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딴 얘기 구랄 치시는 건데 당시에는 민주당 100석 하기도 힘들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사실 180석 되고 나서 자기들이 제일 많이 놀라놓고서는 지금 뭐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얘기하고 앉았잖아요. 지금 비례위성 정당에 대한 지도부의 판단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찬 씨가 답변합니다. 명분상으로는 위성정당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건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대형마트 들어서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니까. 그런데 저쪽에 대형마트가 먼저 들어서서 소수당도 별 보호가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전략적 판단을 안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만들기는 하되 우린 7석 이상은 안 가져온다고. 전 당원 투표에서 통과가 됐죠. 그 문제하고 재당지원금을 하위 50%에 주느냐 70%에 주느냐 다 주느냐의 문제. 이 둘이 총선 막판에 큰 결정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재난지원금 줘가지고 표 샀다는 얘기를 인정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2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물어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를 고려한 것이라는 여당 의원 발언도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재윤경인가 진수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찬 씨가 나가라면 답변합니다. 용어가 잘못됐어요. 둘은 개념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때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거였습니다. 코로나19는 진정세였고 소비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경기 부양이 목적이니까 긴급성이 중요했고 분류할 시간이 없으니 100% 지급이 맞다고 당은 본 겁니다. 이번 건은 소비 진작이 아니라 재난 구조입니다. 방역 전에 벌써 8개월째라 한계에 다다른 영세 소상공인이 많이 생겼어요. 뭐 이번엔 이분들 구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런 식으로 부르면 안 돼요. 그 용어 구분을 안 해주는 바람에 잘못된 논란이 일었다고 봅니다. 몇 번 이런 얘기를 전달했는데 전당대회 과정이라 그런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2만원 주십니까? 통신비로? 2차 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라고 묻습니다. 정관율 사회주의 기자가.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이해찬 씨가 마지막으로. 3단계 논의가 있었습니다. 3단계는 준전시나 마찬가지예요. 다 통제하고 사실상 셧다운에 가깝습니다. 실업, 폐업, 일감 증발, 긴급 재정명령까지 꺼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가야겠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 너무도 이르니 자기 지도부가 판단하는 게 맞겠다고 봤습니다. 8.15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2주 잠복기까지 고려하면 8월 말까지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보류를 시켰어요. 근데 뭐 사실 실업, 폐업, 일감 증발 지금 그런 일이 없는 건 또 아닙니다. 3편도 있나 보네요. 3편까지 보고 싶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렇게 인식 수준이 바닥인 양반을 당대표로 지금까지 모셨다는 게 문제가 좀 많다고 보고요. 스미트 정보분석실 9월 16일자 방송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칼이 필요하시면 황야일이 님께 DM을 보내주시고요.
보험이 필요하시면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에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010-9067-8054번입니다. 스미스의 정보분석실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